옐로스톤에서는 언젠가는 큰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백두산 분화 한 100개 개멸종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예상되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토 내에 있는 화산활동과 지구조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는 크게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각, 그리고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 가운데 있는 핵으로 구성되고요. 핵은 다시 내핵과 외핵으로 나뉩니다. 외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고체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암석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녹게 되면 액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액체는 순수하게 액체가 아니에요. 액체도 있고 그 안에 액체로부터 만들어진 광물 결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액체 안에 녹아있는 기체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체, 액체, 고체의 혼합물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막걸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막걸리가 어떻게 되나요? 뚜껑을 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대기압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고압에서 대기압 환경으로 바뀌게 되니까. 마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액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력을 가지고 위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언젠간 지표를 뚫고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대기압하에 노출이 되는 거죠. 대기압하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 액체 안에 녹아있던 가스들이 빠져나올 겁니다. 막걸리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듯이, 맥주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그 가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블들을 만들고 대기 중으로 이탈해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 마그마는 가스 성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가스 성분을 잃어버린 액체를 우리는 용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어떤 속도로 잃어버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것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정하게 점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그 화산은 용암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우리 하와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분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급격스럽게 가스를 잃어버리는 경우 굉장하게 크게 팽창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백두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폭발성 분화가, 마그마가 급격히 가스를 잃어버리면서 분화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화산이 만들어질 때 방출된 마그마의 양 중에서도 마그마의 부피를 가지고 따집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부피의 마그마가 방출이 되었는가, 이걸 가지고 이 화산은 규모가 컸다 작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타임스케일의 문제입니다. 시간 단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마그마가 분출이 되었는가, 이거는 한 번의 이벤트죠. 그렇게 따질 때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름기,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쯤 전에 분출 활동이 있었고, 그 분출된 양을 마그마로 산정을 했을 때 300만 큐빅킬로미터가 됩니다. 감이 아마 안 오실 거예요. 300만 큐빅킬로미터? 뭐 얼마라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그러죠. 화산 폭발 지수라고 하는데, 그 폭발 지수로 7 정도가 됩니다. 천년 대분화 당시 분출된 마그마 양을 약 98 큐빅킬로미터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 큐빅킬로미터죠.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굉장히 컸다고 말하는데 300만 큐빅킬로미터면 백두산 분화 3만 개를 합쳐야 되는 거죠. 따져보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와, 거기 화산 분화가 어마어마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분화가 100만 년 동안 일어난 분출물의 양을 합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이야기할 건가, 아니면 이만큼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여러 번의 이벤트를 합쳐서 이야기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분출한 마그마의 전체 양을 따졌을 때 랭킹 1위는 아마도 거의가 동의할 거예요.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지구상의 페름기 대멸종을 일으킨 화산 분화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제 데칸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의 데칸 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때 분출했던 게 해당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전체 규모를 떠나서 개별 분화 이벤트별로 따져봤을 때, 분화한 지 얼마 안 된 화산의 경우 그 분화된 물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주 크다라고 믿는 분화는 수십만 년 이상 아주 오래된 분화들이에요. 큰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재가 산출이 되는데, 화산재는 풍화, 침식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냥 비만 몇 번 내리면 다 씻겨 나가버리죠. 그래서 증거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지 않은 증거의 결손 부분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상상력으로 채우는데, 그 과정에서 과장이나 축소가 일어날 수 있고, 제가 그래도 아주 측정 가능한 선에서 아주 컸던 분화다라고 믿는 화산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15년 탐보라 산에서
일어났던 분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뉴질랜드의 타우포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의 경우도 굉장히 분화 규모가 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 거기 946년에 천년 대분화. 이 세 가지가 3대 최고 존엄 아닌가. 여러 영상들도 있고 실제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의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210만 년쯤 전에 분화가 아주 큰 게 있었습니다. 분화 규모 8입니다. 분화 규모가 8이 되면 백두산이 약 100큐빅킬로미터인데 옐로스톤은 백두산 분화 한 100개를 합친 정도 규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210만 년쯤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80만 년쯤이 흘러서 한 130만 년쯤 전에 또 한 번 규모 8의 분화가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분화한 시점은 약 17만 년쯤 전으로 그때도 한 7 정도의 분화가 있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옐로스톤에서 일어났던 50에서 80만 년 주기의 분화가 과연 우리가 이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의 이벤트가 완성이 되었는가, 일회성 분화인가, 외과 수술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화산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본 그런 폭발형 화산들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을 때 여러 이벤트로 저는 나눌 수 있었던 걸로 대부분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규모 8의 분화, 이것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감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 번에 그 정도의 마그마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 많은 마그마를 지구가 지각이 잘 가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옐로스톤이 터진 걸 목격하거나 경험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마지막 분화가 17만 년 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근래에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아주 큰 분화가 인도네시아 1815년 탐보라 화산 분화고, 분화 규모를 약 7.5 VEI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름이 없는 해가 1년 만들어졌어요. 화산재가 대기를 덮으면서 태양광이 차단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해에는 지구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아져가지고 겨울만 있는 한 해가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규모 8의 분화는 인류의 역사 기록에 있는 분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꼭 한 번의 분화가 아니라 특정 기간에 걸쳐서 대량의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대멸종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예상되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 46억 년의 역사를 봤을 때 총 5번의 대량 멸종, mass extinc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벤트가 존재를 했는데 그중 3번이 대량의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량으로 마그마티즘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들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면적을 다 불태우죠. 식물들 다 불태우죠. 기본적으로 대기 조건이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하와이라든지 옐로스톤 같은 경우는 몇백만 년이 지나도 계속 불이 타오르죠. 그런 곳을 우리는 이제 열점이라고 불러요.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마그마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은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옐로스톤에서는 언젠가는 큰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화 기록을 봐서나 지금 현재 화산의 상태를 봐서나 이렇습니다. 큰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그마를 잘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고요. 밀봉된 그릇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마그마를 꾸준히 잘 채워서 밀봉시킨 채로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마지막 분화가 17만 년 전이었어요. 근데 옐로스톤에서 큰 분화 이벤트가 있었던 주기를 보니까 50에서 한 80만 년 주기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지구 물리적으로 그 화산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다. 인류가 경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보다 무서운 게 화산 쇠설성 밀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yroclastic Density Current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는 화산이 폭발적인 분화를 했을 때 하늘로 솟구친 화산재하고 화산가스 덩어리가 자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거의 이 화산 쇠설성 밀도류의 경우에는 온도가 섭씨 50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빠른 경우에는 지표를 3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속 300km 이상이요. 그래서 사람이 피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폼페이라는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피할 생각도 못하고 거의 기화해버렸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경우에 휩쓸리면
이상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산가스의 경우는요, 우리 대량 멸종을 야기했던 경우에 그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뭐 물도 나오겠죠. 물이 우리에게 유해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부차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이산화탄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황화수소, 이산화황 같은 물질들이 대기적으로 대량 방출이 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가 돼서 내리게 되겠죠. 공기 자체를 오염도 시키겠지만 비가 돼서 내리게 되면은 해수를 산으로 만드는 거죠. 산성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산에 취약한 생물들, 석회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조개류라든지 게 같은 종류, 이런 껍데기를 형성해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산성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의 몸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생물들이 사라지고 그걸 먹이로 하는 생물들이 같이 죽고 그런 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 이런 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레고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합니다. 불레고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이제 불을 연상시키는 화산활동이겠죠. 화산활동이 이곳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불레고리라고 부르고요. 그 이유는 태평양 판이 주변에 있는 다른 판들 아래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경우는 안데스 산맥을 만들면서 북미 아래로 섭입하고 있고요.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해서 일본을 만들고 있고 알류샨 열도를 만들고 있고요. 필리핀하고 호주 쪽 아래로도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판의 섭입작용이 중요한데요. 이 섭입작용은 무엇을 야기하느냐? 기존에 물이 없었던 멘틀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물은 이제 멘틀 암석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멘틀 암석이 녹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열을 가하는 겁니다. 암석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암석의 용융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녹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석에 열을 올리는 거 말고 암석을 녹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냥 용융점을 떨어뜨리면 돼요. 지금 온도에서 용융점을 떨어뜨리면 암석이 녹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용융점이 떨어지느냐? 압력을 떨어뜨리면 용융점이 내려갑니다. 압력이 올라갈수록 용융점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압력을 떨어뜨리면 용융점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우리 동아프리카 열곡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암석에다가 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암석에다가 물을 주입하면 용융점이 내려가고 암석으로부터 물이 빠져나오면 용융점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에서는 태평양판이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죠. 멘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려간 태평양판이 물을 멘틀에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그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이 어떤 띠를 이루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표면을 보면은 태평양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대서양이 있죠. 근데 이제 약 2억 년 전에는 이 대서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2억여 년 전부터 대서양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은 좁아져야겠죠? 구면상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좁아질까요? 태평양 판이 어디론가 사라져야지 좁아지겠죠? 사라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쿠릴 열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쿠릴 열도와 알류샨 열도가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캄차카 반도가 있고요. 그 캄차카 반도 역시 이 불레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과 비슷한 형태의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화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화산학자들이 지금 그거를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진 활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듯이 마그마가 형성되고 분출하는 현상 역시 불레고리를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산발형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매우 점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 불레고리가 활동한 것이 최소 수천만 년, 수억 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행성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상상을 해보자면 소행성이 아주 큰 소행성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각과 멘틀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레고리가 터지고 안 터지고가 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링공 같은 구체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인데 볼링공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그러면 볼링공이 파괴되겠죠. 그렇게 되면 볼링공 위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유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공룡을 멸종시켰던 6,500만 년쯤 전에 운석 충돌이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데칸 트랩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도 있었죠. 그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학설도 존재를 합니다. 운석이 충돌을 했고 그로 인해서 멘틀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대량의 마그마 활동이 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벤트지만 어떤 인과성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2억 년쯤 전에 판게아라는 것이 하나의 초대륙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개의 대륙으로 나눠져 있죠. 그 찢어지는 과정에서 그 찢어진 부분에 생겨난 것이 대서양인데요. 대서양이 계속 늘어나고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이 좁아진다면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그리고 호주 대륙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또 하나의 초대륙이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만들어진다면 그 초대륙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겠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화산 활동이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우리 중앙해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의 해양 지각은 다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지구 표면에 판 운동이 멈춘다는 걸 뜻하게 되겠죠. 판 운동이 멈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더 이상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맥도 안 만들어질 거고 일본 같은 열도도 안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륙이 만들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고 지구 표면에 풍화가 일어날 텐데 계속 기존에 있던 대륙들은 깎여서 바다로 계속 흘러가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대륙은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바다는 메꿔져서 지구 표면이 아주 그냥 매끈하게 편편한 평지가 돼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를 하자면요. 초기의 지구는 액체 상태 용암 덩어리 같은 거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 덩어리 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나 호수나 이런 거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원시 지구에는 바다도 없었고 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근데 이제 점점 식어가면서 기화되어 있던 물들이 비로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 표면에 물을 만들었을 텐데 그 양으로는 지금의 바다를 설명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의 기원이 어디냐, 해성에서 왔다, 운석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주 많은 부분이 땅속에 있던 물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구 표면으로 분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마그마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 그리고 고체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체의 90% 이상은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산은 그래서 파괴적인 일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물이 있게 해준 근원이 되겠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죠.